뇌과학 논문 리뷰 내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재경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연구 하시는지. 네. 저는 작년 7월에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 임용돼서 우리가 잠을 자면 보통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운동학습, 여러분들 뭐 테니스를 치거나 뭐 바이올린을 켜거나 해서 이런 모터 스킬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모터 메모리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네이처에 최근에 퍼블리케이션된 논문인데 제목이 Retuning of Hippocampal Representations During Sleep이에요. 그래서 자는 동안 뭔가 우리 히포캠퍼스에 형성된 기억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튜닝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논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읽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짧게 요약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형성된다고 할 때 잠을 자는 동안 이런 뉴럴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하는 양상들에 대해서 보여준 연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보통 수면 전후에 변했다 안 변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 베이시안 러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에 아니면 어떤 두 가지 학습이 있는 그 사이에서의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 변화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시사하는 이렇게 논문. 사실 이제 우리 메모리 연구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메모리는 사실 뇌에 기록되는 거야라는 걸 안 이후로 네네. 상당히 이게 고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의 연구 트렌드는 이 메모리라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간다 시간에 따라서. 네네네. 그래서 리튜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약간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요즘 이게 두루뭉실하긴 알겠지만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피겨들 한번 보면서 내용을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이 논문의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통 세미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림을 통해서 조금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가고자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24시간 동안의 어떤 생체 리듬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슬립이라는 구간이 있게 되는데 슬립이라는 구간도 더 깊이 있게 보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렘 수면이라고 하는 눈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수면 구간, 또는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부르는 또는 넌렘 수면, 아니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하는 깊은 잠 구간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수면 구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우리가 슬립 오실레이션 또는 브레인 오실레이션, 뇌파라고 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 스핀들, 샤프 웨이브 리플 이런 것도 나타나고, 또 렘 수면 동안에는 이런 세타 오실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오실레이션들은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또는 메모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저는 모터 태스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터 태스크를 하는 동안에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어떤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런 이벤트들을 나타나는 시점에 이 깨어있을 때 발생했던 패턴과 비슷한 패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현상을 리액티베이션 리플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런 재활성 현상이 어떤 기억을 강화하고 약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 동안 또는 그 과정 동안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시점과 또 발생하지 않는 시점도 이 논문에서는 보았는데요.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이게 슬립 구간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특히 히포캠퍼스에서 발견된 이 샤프 웨이브 리플과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의 다이나믹스와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쥐를 이렇게 이런 메이즈라는 공간에 놓은 다음에 이런 워터 리오드가 주어지면 그 워터 리오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과정 동안에 이
도잘 히포캠퍼스 CA1 에어리어에서 뉴런들의 액티비티를 봤는데요. 보통 이 플레이스 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저 메이즈 구간에서 이제 각계 뉴런들이 특정 위치에 갔을 때 반응하는 뉴런들이 있다. 네네. 이 플레이스 셀이라 이름을 붙였고 네. 얘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그 빨간색이 파이어링 했다가 다른 색이 파이어링 했다가 이런 뉴런들의 파이어링이 관찰되는 거군요. 네. 네. 실제로 측정된 이 뉴럴 시그널의 한 예를 보게 되면 이 뉴런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파이어링을 하게 되고 아니면 G가 이 위치에 위치했을 때 이 뉴런은 파이어링 하게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G가 이 위치에 왔을 때 파이어링 하는 이런 시퀀셜한 액티비티를 보이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런이 어떤 위치를 표상하는지를 우리가 플레이스 필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 이런 메이즈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쥐가 또는 어떤 브레인이 그 어떤 특정한 위치를 떠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뉴런들의 액티비티 패턴은 어떨까? 라고 이 사람들은 베이시안 러닝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 베이시안 러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측정한 뉴럴 액티비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깨어있을 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와 뉴럴 액티비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을 때는 실제로 이 쥐가 어떤 위치를 떠올리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 어떤 한 특정한 뉴런이 어떤 스파이킹을 나타내는 시점만 우선 우리가 뽑아냈다고 하면요. 그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나타났을 때 그 파퓰레이션의 액티비티 전체를 보고 그 액티비티의 패턴이 이 쥐가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타났던 분포, 즉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이 뉴런들이 파이어링 하더라 이런 확률 분포에 근간을 해서 이 타임 동안에 나타났던 패턴이 나타날 때 뉴런의 스파이크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뉴런들의 패턴을 다 고려해서 각각 위치를 표상할 가능성을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그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 뉴런이 파이어링이 나타났을 때 여기를 표상할 확률이 강하다, 높다. 이 빈 같은 경우는 이 위치를 표상할 확률이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빈 같은 경우는 이 위치를 표상하고 있다. 그 확률이 강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빈에서 그 확률을 계산하게 되죠. 이런 확률들을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posterior probability와 실제로 G가 이 메이즈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많이 존재했었는지 그 probability를 이용하여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략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베이시안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이 두 probability를 통해서 실제로 G 브레인에 이런 커그니티브한 스페이스가 생성됐다고 했을 때 아니면 떠올렸다고 했을 때 각각의 유닛들이 파이어링할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정한 위치에서 파이어링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파란색 박스, 이 C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여러 유닛들에서 이 파이어링하는 이 시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샤프 웨브 리플이 나타나는 구간에 우선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뉴런들 사이에서 나오는 패턴에 근거를 해서 이 1번 뉴런이 어떤 영역을 가장 많이 표상할지 그 확률 계산해 볼 수 있고 2번 뉴런이 어떤 위치에 대해서 표상할지 확률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 플러스에서는 이 X축이 이 메이즈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1번 뉴런은 이 위치를 표상할 확률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번 뉴런은 이 위치를 표상할 확률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슬립이나 어떤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샤프 웨브 리플이 나타날 때 각각의 유닛들이 어떤 위치를 표상할지에 대해서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 메이즈에 대해서 경험을 할 때 이제 저희가 플레이스 필드라고 정의를 했었죠. 어떤 뉴런이 파이어링 할 때 어떤 위치를 표상할지, 애니멀이 어떤 위치에 위치했을 때 이 뉴런들이 파이어링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계산을 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그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와 실제로 이 뉴런이
그 위치를 표상할 확률을 보게 되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예는 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 사실 모든 뉴런이 그러진 않고 이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뉴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디코딩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목적 네네. 자체가. 네네. 이제 일단 그거 분석을 할 때 이 슬로우 샤프 웨이브 리플이 나타나는 구간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고 나면 이게 만들어진 확률 분포고, 그게 실제로 다시 그 렛을 G를 메이저에 노출시켰을 때 나오는 값과 상당히 유사한, 그래서 되게 이게 유용하게 분석됐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 저자들은 이 실제로 메이즈에 이렇게 G가 노출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전에 한 4시간 정도의 슬립을 포함한 구간,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4시간에서 한 8시간까지의 슬립을 포함한 구간 동안에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구간이 실제로 메이즈에서 익스피리언스 하는 메이즈 공부하는 시간이고, 네네. 그 전에 깨 있거나 보통 이제 자는 시간이 많은가 봐요. 네네. 메이즈 경험이 전에도 레코딩을 쭉 해보고 히포캠퍼스 뉴런들을 그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또 자러 갔나 보네요. 네네. 그 뒤에 또 레코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앞서서 앞 슬라이드에서 딱 정의를 말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뉴런들이 어떤 위치에 대해서 표상할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이분들은 런드 튜닝, 길게는 베이시안 런드 튜닝이라고 정의를 하고 LT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렇게 색깔로 표현되고 있는, 지금 가장 왼쪽은 빼고 네. 그 가장 왼쪽 걸 제외한 이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 런드 튜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뭐 특정한 슬립 구간이나 아니면 램 슬립이나 또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 또는 특정한 이벤트들, 슬로우 웨이브 슬립에 동안 나타나는 리플 구간, 또는 살짝 우리가 깨어 있지만 조금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있는 구간, quiet quiet wake frequency, 이 구간에서도 리플이 나타나기도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 구간에서 어떻게 이 런드 튜닝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이지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플레이스 필드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여러 마리 G에서 여러 660개의 뉴런을 다 보여줬는데요. 각각의 뉴런이 플레이스 필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깨어있을 때 나타나는 플레이스 필드와 실제로 이 런드 튜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깨어있는 동안에 세타 오실레이션이 나타날 때나 아니면 조금 quiet wakefulness라고 보이는, 그것도 깨어있는 부분이지만 리플이 나타나고 있을 때의 이 런드 튜닝이나, 또는 특히 자고 있을 때 리플이 발생할 때, 그리고 자고 있을 때도 살짝 깨어있는 구간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리플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 동안에 이 런드 튜닝의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제로 플레이스 필드와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앞에 프리 구간에서는 보면 완전 랜덤이고 그런 액티비티인데, 여기는 이렇게 줄이 가져서 네네. 원래 이제 표상해야 될 것과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플이나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나 아니면 이런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분석 하나를 더 한 이유는, 혹은 그때 분석해야 더 저런 현상들이 보통 잘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메모리 프로세싱 관점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실제로 깨어있을 때 경험했던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재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더 그걸 기억하고 약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중요한 프로세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히포캠퍼스 뉴런들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튜닝된 바가 없는데 학습을 하고 났더니 이제 런드 튜닝이 생겨서 기억이 생긴 거죠, 일종.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보게 될 그림들에서 어떤 페이즈가 이런 런드 튜닝에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면 플레이스 필드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는 관점, 어떤 이벤트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런드 튜닝이 또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변화한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분들이 본 거는 이런 메이즈에 이런 노출되는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의 구간, 그 후에 일정한 구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의 구간, 그 다음에 또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첫 번째 유닛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유닛에 대한 플레이스 필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가 어디를 위치하고 있을 때 이 유닛이 어디에서 파일링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서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y-axis가 플레이스 필드인 거죠. 아까 그 길쭉한 길. 네, 그 메이저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위치. 거고요. 네.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위로. 네네. 근데 메이즈 앞에서는 그 이런 액티비티의 확률이 막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런드 튜닝이 이렇게 어떤 위치를 표상할지에 대한 확률을 보게 되면 막 여러 위치들을 다 동시에 막 표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튜닝이 되지 않았다라고 아직 생각을. 튜닝이 되지 않았다. 네. 신기하게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구간, 이 포스트 그냥 브로더의 슬립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 포스트 슬립 구간에서도 이 커그니티브 스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특히 리플이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위치를 표상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유닛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예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 메이즈에 대해서 노출됐을 때도 그러고 노출된 다음에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영역을 강하게 표상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이 위치를 조금 표상하고 있지만 다른 위치들도 조금씩 표상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유닛이 유닛 1 같진 않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 영역들을 동시에 표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쩔 때는 표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표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표상하고 있느냐, 얼마나 안정되게 표상하고 있느냐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닛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셀들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 유닛의 예로 먼저 보게 되면 이 각각의 윈도우 또는 이제 타임 빈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런 각각의 윈도우, 이 윈도우 타임과 또는 이 윈도우 타임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표상하는 패턴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비교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비교하면서 나타나게 된 값을 여기 색깔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강한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 포스트 메이즈 슬립 구간에 이 서로 비슷한 그죠?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빨갛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프리 메이즈 슬립에서는 이 낮은 값들 0이나 좀 네거티브 거의 네거티브는 많이 없긴 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런 포스트 메이즈 슬립과 프리 메이즈 슬립 동안에 이런 얼마나 이런 튜닝이 스테이블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예처럼 스테이블하게 나타난다면 이 시간에 따라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서로 여러 컨비네이션들 사이에서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빨갛게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역 안에서의 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들을 다 모아서 이제 메디안을 가지고 이 런드 튜닝 스테빌리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먼저 프리 메이즈 슬립과 포스트 메이즈 슬립을 비교해 보게 되면 포스트 메이즈 슬립에서 이 스테빌리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드론들을 보게 되면 이 메이즈 슬립에서 이 스테빌리티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결국 이런 튜닝이 강하게 나타난 것과 동시에 여러 이 시간 동안에 이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웠고 그러니까 런드 튜닝이 생겼고 당연히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올라가긴 할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시간 레코딩되는 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스테빌리티가 있고 네네. 네,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그게 바뀌는 드리프트가 일어나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이 메이즈의 플레이스 필드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각각에 나타나는 이 튜닝에 의한 이 각각의 영역을 표상하는 그 확률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각각의 타임 빈 사이에서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했다면 실제로 얘가 학습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정하는 이 플레이스 필드와 얼마나 일치하게 나타나는지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해서 이 플레이스 필드 피델리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값을 시간에 따라서 그 메이지에 이렇게 경험하기 전과 후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 당연히 경험하기 전에는 이 메이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는 네. 그런 튜닝이 비슷하지 아예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다 튜닝이 되면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높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연구에서는 세 그룹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또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에버리지인 검정색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시간까지는 그래도 높게 그쵸. 유지되다가 점점 더 떨어져서 거의 없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을 조금 나눠서 이제 뒤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드리프트, 뉴럴 리프레젠테이션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왜 이런 드리프트가 나타날까?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튜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또는 이런 리플이라는 이벤트가 나타날 때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의 경험을 위해서 학습해가는 과정 아니면 기억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드리프트는 아니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정도가 왜 감소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네.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뉴런의 피델리티를 뽑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의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네, 각각의 뉴런에서 피델리티를 계산한 다음에 네. 이제 이거는 모든 뉴런에서 합쳐진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 세션에서 에버리지, 음. 여러 뉴런들 사이에서 에버리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다 합쳐서 에버리지한 결과. 그러면 0에서 4시간까지가 또 상당히 크리티컬한 피리오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 정말 중요한 제가 놓칠 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언제 어느 점이 매우 중요하냐? 학습에 있어서 학습 관점에서. 그러면 저는 무언가를 새롭게 학습했으면 그 뒤에 잠을 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바로 다음이 제일 네, 중요하고. 그러면 가장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논문에서는 또 4시간까지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구간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분들은 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앞 그림에서는 메이즈 구간이 있고 또는 프리 메이즈 슬립, 포스트 메이즈 슬립이 있었다면 근데 조금 더 4시간만 보지 않고 좀 더 길게 봐서 레이트 포스트 그 슬립 구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이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들에 나타났던 이 런드 튜닝이 이 메이즈에도 다시 노출됐을 때 플레이스 필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즈에 갔을 때 실제 나온 액티비티 패턴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면 특히나 4시간 포스트 그 기간 동안에 튜닝된 런드 튜닝된 어떤 액티비티 패턴,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걔들은 이제 다시 나중에 메이즈에 다시 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뉴런을 나눠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 메이즈와 이 메이즈에서 플레이스 필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뉴런들 또는 서로 완전히 변해별은 다른 플레이스 필드를 형성하게 되는 뉴런들로 나눠서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 메이즈 슬립 구간 동안에 나타나는 런드 튜닝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메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을 아니면 그 위치에 대한 표상을 잘 하게 되면 그 다음 노출 때도 비슷한 아니면 학습된 이런 플레이스 필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반면 이 슬립 구간 동안에 매우 좀 그 뭉개져 있네요. 네, 뭉개져 있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일부러 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죠. 그 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뉴런들 같은 경우는 이 다시 노출됐을 때 같은 그 플레이스 필드보다는 다른 플레이스 필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포스트 LT 구간에서의 나타나는 패턴, 그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얘가 나중에 거기 가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정했었던 피델리티, 플레이스 필드랑 이런 런드 튜닝이랑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정도가 결국은 다음에 노출될 때 같은 플레이스 필드가 나타날지 아닐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치화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 다시 메이지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플레이스 필드를 그 전에 나타났던 플레이스 필드나 런드 튜닝이 어떤 패턴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 실제로 메이지의 이 구간이죠. 이 네. 구간에 나타나는 플레이스 필드가 이 구간에 나타나는 플레이스 필드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죠. 같은 데 간 네. 거니까. 그런데 이제 슬립 구간에서 나눠서 보게 되면 이 레이트 포스트 슬립 구간은 이 리메이즈 플레이스 필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포스트 슬립 동안에 즉 이 1시간 이 4시간 정도의 이 슬립 구간에 나타났던 런드 튜닝은 이 리메이즈 플레이스 필드를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메이즈 동안의 플레이스 필드에 있어서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간 동안에 나타나는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그 다음의 플레이스 필드가 유지가 되는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봤던 거랑 컨시스턴트한 결과가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한 가지 지적적인 근거를 이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네. 있잖아요. 드리프트 현상들이. 그 현상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사실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닛에서 나타내고 있는 메이지 동안의 플레이스 필드, 그 다음에 포스트 슬립 동안의 그 튜닝 결과, 그 다음에 레이트 포스트 슬립 동안의 튜닝 결과를 보게 되면, 그리고 리메이지 동안의 플레이스 필드를 보게 되면 이 빨강색은 사실 이 메이지 때 플레이스 필드 때에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이런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레이트에 갔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약하게 되고 이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리메이지 때 나타나는 플레이스 필드와 조금 연결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드리프트가 어쩌면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브레인의 스테이트를 리세팅한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플레이스 필드를 학습할 수 있는데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프트 돼서 처음에 정보를 잃은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 네네. 걔네들은 결국은 이제 첫 정보는 날려보냈고 네. 다음 러닝을 위해서 더 준비된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브레인이 어떤 기억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브레인의 용량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에서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표상한다고 했을 때 이피션트하게 어떤 필수적인 뉴런들만 그걸 표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뉴런들은 계속 유지가 되면 될 거고요. 필요 없는 뉴런들은 그걸 표상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 메이저를 이제 인코딩할 때 이걸 표상할 때는 여러 뉴런들이 참여했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얘를 그래 꼭 필요한 뉴런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다시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드리프트가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그 리파인먼트 과정들을 반영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학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제목 보고 앱스트랙 읽었을 때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았는데 이제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이 연구가 실제로 밝혀내고 또 어떤 방법론을 적용했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플레이스 셀에 대한 연구가 뭐 노벨상도 받았고 뭐 그리드셀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만큼 훨씬 더 디테일한 분석들도 가해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또 실제로 정보 인코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또 새로운 지평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에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논문을 이렇게 공부해 본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